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둔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국채금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많이 올랐던 지수는 엇갈리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지만 이 점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에서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오늘도 테마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조치한 지 한 달째가 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이후로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주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세를 보였지만요. 공매도 잔고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인 만큼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계감이 있는 만큼 이 점도 유의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가 상생금융 분담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화두죠. 상생금융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은행권의 공공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상생금융의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금융의 본래 취지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들에게 대출을 많이 한 은행이 사회적 책임도 조금 더 가져가야 한다라는 논리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르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내주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차주의 대출 규모 자료를 받아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 현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이런 시중 5대 은행의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요.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318조 3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인 10월 말과 비교하면 8천억 원가량이 늘었고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말보다는 5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금액이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서 신한, 하나, 우리, 그리고 농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단기 순이익 규모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KB국민은행의 3분기 말 기준 순이익이 가장 높았는데 누적으로 해서 2조 8천억 원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요. 뒤이어서 하나, 신한, 우리, 그리고 농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272곳의 이 차입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 2년 사이에 16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재무 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차입금은 기업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의존도는 자산 대비 차입금의 비중으로 통상 시장에서는 30% 정도 이상이 된다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272곳의 자료를 받아서 이 차입금 규모와 차입 의존도를 조사했는데
이들 기업들의 올 3분기 기준 차입금 규모가 무려 953조 3,0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27.7%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1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차입금 규모는 21%가 늘었고 차입금 의존도는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기업별로 차입금 증가 현황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차입금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전력입니다. 우리가 한전으로 많이 부르죠. 이 한전은 올 3분기 차입금 규모가 2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70% 이상이 뛰었습니다. 이 밖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LG화학도 차입금 규모가 늘어난 상위 5개 기업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반면에 차입금 규모가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2년 전과 비교해서 47% 감소한 10조 5천억 원 정도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제2차 형제단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조현범 회장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2년여 만에 한국타이어의 형제난이 재점화된 모습입니다. 장남 조현식 고문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요.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조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경영권 방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 회장이 지분을 더 사들여서 과반수인 50%를 넘기는 방안인데요. 현재 조 회장의 지분이 42.0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50%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면 경영권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주식담보대출로 이 정도의 실타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백기사의 등판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회사가 극동유화입니다. 조 회장이 극동유화 차남인 장선우 대표와 워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 극동유화 지배구조가 불안정할 때 조 회장이 백기사 역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 함께 거론되는 곳들이 있는데 한국앤컴퍼니 그룹이 범효성가로 묶여있는 만큼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와 조홍래 DSDL 그룹의 회장 일가 역시나 잠정적인 백기사로 분류되면서 백기사 등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상생금융 분담 기준부터 한국앤컴퍼니 형제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움직임 강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한편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오늘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오늘 오전장에서 심천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움직임,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0.4% 내외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코스피 현재 0.3%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821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 확대 속 코스피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여파로 하락했던 반도체 업종 오늘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터, 비트코인, 정치 등 테마별 종목 차별화 양상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0.37% 상승한 2,503포인트에서 시작해 하루 만에 2,5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폭 줄여나가면서 2,500포인트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2,49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2,500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 보여주면서 1,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1,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10원 중반대까지 올라온 가운데 외국인들 오늘 5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9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있었던 7월 이후 최장 기간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가 바닥권 종목이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변동성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눌려있던 엔터주,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트위치 TV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에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방송 플랫폼 관련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KNS입니다. KNS는 오늘 3.4배 수준까지 공모가 넘게 뛰면서 오늘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2차 전지 부품 장비 개발 제조 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0.4% 상승한 816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814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다시 상승폭 늘려가면서 현재는 1%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820포인트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14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29억 원 소폭의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도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엔터 관련주입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엔터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있었죠. 블랙핑크 4명 전원이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29% 가까운 오름세 보였고요. YG 플러스는 상한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각각 상승폭 소폭 줄여가면서 24%, 2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도 강한데요. 소속그룹 BTS의 군입대 계획 발표 이후 어제부터 하이브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BTS의 병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오히려 호재로 해석한 것인데요. 오늘 하이브 5%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 확산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에 어제 강세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은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일부 종목은 빨간불 켜내고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어제 장중 27% 넘게 강세 보였던 수젠텍, 오늘은 10%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휴마시스 역시 오늘 4%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어제 장중 26%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5.8% 낙폭 보이면서 11,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시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 멤버 4인 전원의 그룹 전속 계약 체결할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계열사인 YG 플러스도 20%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 모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블랙핑크와 YG 엔터테인먼트 극적으로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까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재계약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뭐 음반과 콘서트 판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가가 장기적으로 추가로 좀 오를 수도 있을까요? 일단 하방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가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다른 엔터사와는 다르게 좀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게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개별적인 활동이라든지 혹은 정산 비율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나오진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YG 엔터 쪽에서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블랙핑크가 음원이라든지 콘서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익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신인 IP도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한 1, 2주 전쯤에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는데 사실 곡이 좀 제 귀에는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개인적인 네. 취향일 걸 수도 있는데 국내 쪽에서 뭐 멜론이라든지 흥행 순위를 보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글로벌적으로는 좀 반응이 괜찮았다는 점. 실제로 보면 뮤비 같은 경우가 데뷔한 지 하루 만에 2천만 뷰를 찍었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7천에서 9천 정도 찍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글로벌적으로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동안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에 밀려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블랙핑크 완전체로 재계약을 했고 거기에 지금 베이비몬스터의 경우에도 앞으로 한번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또 하이브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BTS 같은 경우에 몇 명 멤버가 좀 군입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제각각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다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일단은 BTS의 공백기 동안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사실 BTS 공백에 대한 내용은 그 군대 가기 전부터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나왔던 실적들을 확인을 해보면 BTS가 한 명씩 군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오히려 잘 나왔습니다. BTS 완전체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로도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잘 하고 있고 정국 씨의 경우에도 보면 활동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 활동뿐만 아니라 BTS 외에도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 르세라핌 굉장히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25년 완전체가 이제 좀 출격을 하게 되면 실적은 더 플러스로 붙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했을 때 BTS가 지금 완전체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감을 가질 만한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그 외에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동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리어 하이를 쌓고 있습니다. 지난 앨범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약 40%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국가들에서 앨범 판매량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이브 쪽에서 외국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와줬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올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트위치가 내년 2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쟁업체인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쟁업체인 아프리카 TV가 당연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트위치 스트리머 다수가 개인 방송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이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프리카 TV에서도 강세 흐름, 급등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트위치가 내년 2월쯤에 우리나라에서 좀 철수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프리카 TV가 좀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위치 측에서는 망 사용료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밝히긴 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스트리밍 사업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스트리밍 관련 업황이 아프리카 TV에도 좀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좀 우호적으로 보실까요? 네, 저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트위치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갑자기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였고 실제로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좀 다시 보기 기능을 폐지를 한다던가 혹은 최대 화질을 720으로 조정을 한다던가 망 사용료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 대비했을 때 10배가 높기 때문에 좀 부담감으로 나왔던 상황. 그로 인해서 운영을 좀 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호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BJ들이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하게 되면 관련했을 때 수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관련했을 때 트위치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할 때 보통 토네이션이라는 쪽에서 많이 후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후원을 하게 되면 트위치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수익 제한이 좀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매출로 연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별풍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후원을 좀 나오게 되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특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경쟁사의 서비스 중단은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위치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사업을 철수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아프리카 TV가 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실적 역시도 좋게 나왔는데요. 이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사 최초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이노베이션 허브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하는 신청 절차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메이드가 중동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위메이드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위믹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겠다, 관련했을 때 이쪽 사업을 좀 주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좀 위믹스 관련했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통계획서와는 좀 다른 실제 유통량으로 인해서 주요 메인 코인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폐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위믹스를 재상장시키고 또 다시 위믹스를 좀 부활을 시켜가지고 좀 관련했을 때 좀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좀 중동 쪽에서도 좀 시장을 확장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좀 확장하는 측면으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위메이드 그룹주 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사실 위메이드 관련했을 때 위메이드 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서 위메이드 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좀 관련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지난
10월 중순부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또 게임주와 또 함께 연동이 되면서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지금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NFT,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게임 쪽에서의 흐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선 조금 더 강한 종목보다는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위메이드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룹주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엔터주와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엔터 쪽에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좀 모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JYP 엔터를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브라든지 혹은 YG 엔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결국 JYP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키를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내년 1월 26일에 걸그룹 비처가 공식적으로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JYP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겠지만 관련했을 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의 트래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혔고 실제로 유니버설 쪽과 함께 좀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중성으로도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특히 뭐 다른 엔터사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그로 인해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 그러니까 9만 원 라인대를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 라인대에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11만 원까지는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이런 움직임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JYP 엔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연고점을 깼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해볼 시기일지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그래도 좀 주목받는 쪽을 살펴본다면 가상자산과 또 STO 관련된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크립토 윈터 우려감 속에서도 올해를 좀 살펴보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재차 영고점을 경신하면서 이제는 크립토 스프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올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방금 크립토 윈터 말씀하셨는데 꽤 겨울이 길었죠.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021년 말에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가상자산이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네. 지난해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거기다가 FTX까지 이제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물론 미국 금리 기준 인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ETF가 지금 되면서 그 효과도 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1월 달에 지난해 1월 달에 원래 1월 달이죠. 1월 달에 2,10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5,600만 원 이미 찍었죠. 2배 이상 오르면서 물론 이런 효과도 어떤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윈터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가격이 사실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르고 오름세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5일 만에 11% 올랐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현재 뭐 한 300만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보는 게 금값입니다. 금값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미 뭐 가시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ETF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물형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세해서 오름세가 당분간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뭐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야기도 ETF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좀 이제 승인 기한이 약간 연기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코인들의 좀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다른 중소형 코인들도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지금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인들도 계속 그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세로 그 오름세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상시장 자체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분위기가 얼마큼 지속될지는 물론 다음 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등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거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래 시장이 활발해야 되는데 아직 거래 시장까지 넘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 시장까지 넘어왔을 때가 본격적인 반등인데 이제 거래 시장까지 올 때가 실질적인 반등의 조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래 시장 넘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건 거래량을 좀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걸까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아주 폭발히 늘지는 않거든요. 이제 현물 가격 그러니까 금값이나 이런 대외적 환경 때문에 가상시장 가상 코인 자체가 오르고 있지 실제 그만큼 거래량이 그만큼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당연히 거래소의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거래소 실적은 아직까지 그 정도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외에서 뭐 바이낸스와 또 테라 루나 사태 등이 터지면서 일단 가상 자산 투심이 한때 좀 악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올해 우리 거래소 양대 산맥인 업비트와 빗썸의 실적은 어떤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1위 하고 있는 두나무, 두나무만 3분기 기준까지 영업이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모든 거래소는 좀 적자거든요. 먼저 두나무를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1,018억이에요. 작년 3분기 때 얼마였냐면은 작년 3분기 때 2,719억이었으니까 반토막 났죠. 그러면 가장 좋았던 2021년도에는 3분기 때는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8천억에서 4분의 1로 떨어졌고 또 2천억에서 다시 1,00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한 80% 감소했죠. 그나마 이 두나무는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2위하고 있는 빗썸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도 324억이지만 영업 손실이에요. 6억 적자를 보고 있어서 분기 순손실이 이미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 나머지 시장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 4분기에 만약에 2위하고 있는 빗썸이 흑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말 반등의 시기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중소 거래소인 뭐 코인은 코빗, 코박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의 빗썸의 실적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중소거래소들이 존폐 기로에 서면서 각자 도생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관련 섹터인 비트코인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이 훈풍 속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좀 연동성을 보이는 관련주들은 어떤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걸까요? 우선 뭐 중소거래소들이 지금 뭐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10월부터 거래 수수료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아마 10월부터 거래 수수료를 없앴다는 이야기는 일단 자기 거래소로 거래 점유율을 높여놔야만이 이게 반등을 했을 때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중소 거래소인 뭐 코빗이나 고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월부터 아예 거래 수수료를 없애버렸고 이 관련된 주들은 지금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상자산인 이제 코인 시장하고 이게 토큰 시장이 STO하고 좀 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별개의 시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보는 분들은 내가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줄여 갈 것이냐 네. 아니면 STO 시장, 그러니까 토큰 증권 시장에 줄여 갈 것이냐를 좀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기업을 본다면 방금 주로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거래소 시장이고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 하나투자증권 정도를 연결해서 보고 혹은 카카오 정도 이런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대로 주력 업종을 따로 봐야 되고 이 STO 시장, 그러니까 토큰 시장을 보는 분들은 네. 토큰 시장은 또 별도의 기업으로 분류해 봐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서 같이 오르고 하는 종목, 같은 섹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흐름 자체는 좀 영향을 받는 건가요? 섹터 자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두 개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죠. 네.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실물 자산 없이 네. 그러니까 코인 말 그대로 가상의 코인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서 만든 시장이고 STO 시장, 토큰 네. 시장은 실물 자산이 있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시킨 기술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공통점은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일반화돼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건 투자 기업이지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찾기보다는 이미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서 활용의 정도의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과 STO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 사실은 블록체인을 빼고 나면 전혀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빼고 나면 좀 다른 시장이니까 좀 분리를 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최근에 STO 시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고 증권가에서도 일단 STO 시장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STO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STO라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토큰 증권 발행이죠. 이 토큰 증권 발행이 이제 붐을 일으킨 거는 원래 올 연초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혁신금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게 바로 토큰 시장인데 네. 이게 지난달 28일 날에 한국거래소가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에 신청을 하고 이것이 아마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이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커지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뭐냐? IPO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큰 시장의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이 수혜를 첫 번째로 누릴 텐데 이 IP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28일 날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허가된다는 말을 있음과 네. 동시에 이 IP를 가지고 있는 이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실물자산 영역과 가상자산 영역만 분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라 코인 시장만 있다 보니까 이게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기존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터부시했고 그것은 굉장히 지금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네.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바로 토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자산은 눈에는 보이지만 이 유동성이 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라든지 뭐 다 우리가 잘게 쪼개면 얼마든지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보안 문제, 탈중앙화를 지켜야 되는 문제에 걸려 있어서 이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장을 유동성이 있는 실물자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제 STO, 실물자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물자산의 강점,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탈중앙화의 가상자산 강점,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유동화가 어려웠던 뭐 큰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음악의 직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동화 자산으로 만드는 이 유동성, 이 세 개의 강점을 합친 것이 STO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실물 자산을 베이스를 하고 있으니 네. 우리 자기들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 이거는 허가해 주자라고 네. 한 게 STO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붐을 탄 것 같고 첫 번째 수혜주는 바로 이 STO의 IP, 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갤럭시 모니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첫 번째 수혜주가 되고 있고 지금 당국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좀 와 있나요?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네. 굉장히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좀 추진되죠. 지금 시장 전망은 2030년까지 요 시장이 이게 일종의 조각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네. 360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아주 고가의 그림이 있어요. 몇십억 하는. 근데 그 사람들만의 거래가 됐잖아요. 네. 모르게. 그런데 이게 양성화되는 거죠. 몇십억 하더라도 그것을 토큰으로 조각을 내서 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 그림에 관심 있는 분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그게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의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다양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쉽게 손댈 수 없는 큰 자산이나 여러 자산들을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토큰화 시킨 기술이 그걸 제도권 내로 허용해 줬다. 사실 굉장히 큰 혁신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거래소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기업,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것만 다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자산이 유동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 자본시장 자체의 확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묶여 있던 돈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같은 불경기가 지속되면 네. 더 빨리 이걸 제도권 내에서 빨리 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일단 앞으로 한번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역시도 내년에 1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선별해서 저희가 봐야 하잖아요. 어떻게 좀 선별점을 잡아가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거래소죠. 그거는 뭐 두말하면 단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거래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네.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또 건물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만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탔을 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두나무나 빗썸이나 이런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럼 빗썸에 관련된 기업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갈 것이라서 시장에서는 요즘 보면 그 기업들이 떴다가 빨리 지고 이런 추세가 보여요.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떴다 보이는데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상승폭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외에 이제 그 관련 기술 기업들이 있긴 한데, 위지트라든지 SBI 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들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코인 하시는 분들과의 정보를 좀 보면서 거래량을 좀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래량 관련주는 결국에는 거래소밖에 없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와 거래량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또 서울옥션 블루의 경우는 지난달 말에 금감원에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기폭제가 되면서 관련 수들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만큼 한 번 더 다시 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토큰의 공통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네. 있고, 다른 점은 가상자산은 지금 우리 규제 당국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우기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물자산과는 별개로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을 찬성하는 분들은 빨리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실물자산과 연동해서 뭔가 해달라. 그걸로 결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로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죠. 근데 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체계가 무너지니까. 반대로 STO는 똑같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이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네. 그 토큰화를 하는데 기술을 뭘로 활용했느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쪼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각 투자, 말 그대로 조각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조각 투자가 그림도 될 수가 있고 음악의 즉시상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뮤직하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데 이제 토큰이 들어가는 거죠. 요게 논의는 빨리 됐어요. 몇 년 전에 논의됐을 때는 이게 ICO, 암호화폐 공개하고 이제 같이 논의됐다가 사라졌는데, 네. 이 토큰형이 되면 이게 IPO 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나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가 주식을 사고 실물 거래만 했는데 이걸 토큰화 시키면 전혀 다른 거래가 되기 때문에 IPO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자금 조달과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결국에 STO 시장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그러니까 유동성을 만들 수 없는 자산을 유동성화 시킬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기존의 IPO 시장이나 자본시장 자체도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물론 꼼꼼하게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빠르게 될 수 있다면 이제 빨리 되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그 혁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STO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토큰이 있습니다. 주식 토큰은 소위 말하는 그 한 주식 하나를 의결권을 갖는데 이걸 쪼개는 형식, 토큰 형식으로 갖고 있는 주식 형태의 토큰이 하나가 있고, 자산담보 토큰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이나 예술품, 실제 큰 금액의 자산을 토큰으로 쪼개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토큰이 있고, 부채 토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자체를 단기 대출한 것처럼 작동을 시켜서 이자를 이렇게 나눈 토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토큰으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있어서 정부의 지금의 규제가 예정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풀린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빨리 급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STO 시장의 개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어디일까요? 우선은 증권사입니다. 이게 이제 STO 관련해서 그 개발 투자 현황은 증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O가 만약에 개화를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수혜해 볼 것은 증권사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증권사들이 뭐 키움도 조각투자 플랫폼 하고 있고요. SK증권도 조각투자 플랫폼 하고 있고, 키움은 이제 뮤직하우, 카사, 펀벌, 테사를 하고 있고, SK증권도 펀벌에 같이 하고 있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SKCNC하고 해서 자체 플랫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화시킬 수 없는 큰 자산들을 유동화해서 증권시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는 반갑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주식이나 뭐
이런 걸 주로 거래하면서 거래 수수료라든지 IPO를 지키면서 네. 수익을 남긴 거래에서 더 많은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서 이걸 거래소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가 가장 첫 번째 수혜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STO를 다양한 아이디어로 STO를 지키는 막 뮤직하우라든지 뭐 카사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펌벌이라든지 테사는 미술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유동화시키는 기업들도 2차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도 내년에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증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엔터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소식 덕분이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도 엔터주 내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JYP 엔터를 짚어주셨는데 내년 1월 신인 걸그룹이 출격할 예정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STO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STO 시대가 개화된다면 최대 수혜는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